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방학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국어를 대비해야 할지를 제가 고1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와서 알았는데 중3 부모님들도 조금 계신 것 같고 고2 부모님들도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2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중간에 고2를 섞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런 것은 했어야 되는데 요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겠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대성마이맥에서요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자, 수업은 대치동에서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맥에서도 수능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치동에서는 수능하고 내신 수업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런데 시기적으로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2학기 내신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2학년이에요. 그리고 또는 3학년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 올해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이 여름 방학이에요. 맞나요? 부모님들? 맞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1년에요. 우리 아이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금 떠올려 보시면 1년은 52주예요. 그런데 내신 대비를 6+1 7주 수업하고 시험 치르는 기간까지 하면 8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이게 4번이면 32주를 내신에만 집중하게 된다고요. 근데 벌써 지난 겨울방학을 지났고 이번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중간기말 사이에 한 2주 내지는 3주를 빼고는 다 내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만 생각해 보면 수능과 내신 중에서 수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 맞겠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제가 학교에 10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8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고3 담임도 3년 정도를 했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2학년이 딱 올라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대학을 갈지 내신으로 대학을 갈지가 판가름이 어느 정도 나거든요. 2학년 때 드라마틱하게 우리 아이의 내신이 정말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담임할 때도 아예 초반에 아이들 딱 만나서 죄송합니다. 초반에 딱 만나서 상담할 때요. 야, 너 수능할지 내신할지 정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닥을 조금 잡아야 되고요. 아직까지 우리 고1이라면 내신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을 생각한다면 요맘때 내신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해놓고 기초도 안 해놓고 2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될 거다? 안 된다고요. 지금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자, 이 어려워지면 질문 드려볼게요. 현역이 유리해요? 재수생이 유리해요? 재수생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태도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고2까지는 나는 수능 완성하고 끝낼 거야. 고3 때는 마치 재수생처럼 나 부족한 부분을 찝으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그래야지 N수생들하고 경쟁이 된다고요. 우리 아이 지금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그냥 중간 정도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수생 아이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결국 우리는 조금은 앞서가는 준비들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세 가지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방학 때 수능과 내신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배분해서 할 것인가? 자, 수능이 한 80%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내신은 2학기 때 우리 메인으로 잡히는, 그러니까 1등급을 가르는 영역들만 미리 포인트로 짚어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수능 준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신 준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위주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수능입니다. 수능에서 문학하고 독서를 다루는 것이 맞을 거고요. 자, 이게 공통 과목이니까 자, 무엇을 할 거냐면요 고2 학평 수능 기출을 분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고1 수능 수업은요 고2 제재를 가지고 하고요. 고2 수능 수업은 고3 제재를 가지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고1 것으로 무언가 분석하고 연습하는 것은 실제로 학평 지문 그리고 문제 자체의 질도 평가원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데 1 제재는 쉬워요. 그래서 수능하고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1 제재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고2 학평 수능 기출을 분석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 즉학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입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분석이라는 건요, 이성적 사고에 기반을 둡니까? 아니면 감성적 감상에 기반을 둡니까? 이성적 사고에 기반을 둬요. 그런데 문학이라는 갈래는 기본적으로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상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작품을 딱 읽으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시에서 주제는 무엇이지? 이거 뭐 말하고 있지?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평가원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치를 때 시 한 편을 읽는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1분이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한테 주제를 뽑으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우리 아이가 시를 딱 보면 여기서 네가 이런 것쯤은 스스로 분석했어야 돼. 나머지는 있잖아. 얘는 주관적인 감상이 가능하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감상하라고 보기 상자를 통해 안내할게라는 태도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 눈이라는 시어가 있어요. 눈이라는 시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판단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요, 제가요, 길에서 행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겁나 추워요. 근데 눈이 내려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 행상하고 있잖아. 힘들잖아.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눈을 분석해 줘라고 평가원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 내신 공부하듯이 잡서에 있는 거 달달달달달달 시험 때 그거 분석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적어도 시를 볼 때, 소설을 볼 때 무엇에 주안점을 두어서 작품을 접근해야 하는지를 체화시켜야 돼요. 아는 것도 안 되고요. 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거대로 네가 액션을 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을 체화시켜야 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을 모두 다 제시합니다. 그걸 뒤에 가서 이제 어떻게 제시하는지, 무엇을 제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도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리는 거거든요. 집중해 보세요. 자, 우리 문제풀이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아, 훌륭하십니다. 그런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저의 질문엔 반드시 무슨 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풀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이 발문이 무엇을 묻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 알고 있습니까? 출제자의 의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 차례 할 필요 없고요. 한 차례만 하면 돼요. 제가요, 교재를 쓸 때 아예 요런 것을 묻기 위해서 이런 발문들을 사용해라고 아예 다 써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 유형을 학습시킬 거고요. 그 뒤에 자, 선택지에 나오는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력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여기 문학 개념하고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수능 문학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관적인 예술을 객관적으로 선지 5개를 주고 정오를 판단해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걸 계속 지적받아 왔고요. 그것 때문에 평가원의 시각으로 이 작품을 봐라고 보기 상자를 통해서 그걸 탈피하거나 또는 선택지에 문학 개념을 계속 넣어 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학 개념이요, 선택지에요, 서리법, 대조법 이렇게 아예 안 나와요. 이걸 풀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이 표현 기법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국어 능력이거든요. 국어 능력이거든요.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아름다움이 선이라면 민준이는 악이다. 자, 민준이는 뭐다라는 겁니까? 의미 도출해 볼까요? 악이라고요? 지금 이 문장의 의미가 민준이가 나쁜 놈이라고요? 민준이는 뭐하다? 아름답지 않다. B 틀렸습니다. 민준이는 아름답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추하다여야 돼요. 왜냐하면요, 선과 악은 완벽한 상반 대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도출에서부터 자, 그 뒤에 더 가야 돼요. 자, 이 문장을 민준이는 추하다라고 쓰면 되는데 아름다움이 선이라면 민준이는 악이다라고 쓴 의도는 뭘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맞나요? 이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주면 이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 뒤에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하면요, 반드시 그 의도가 있어요. 작가의 그 의도를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읽을 때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불필요한 행동 액션이 있으면 안 돼요. 자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분석하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문제 의도에 따라서 작품을 연계해서 읽고 선택지에 나온 말들을 어떤 의미다라고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모르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실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분석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애들이 나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고2쯤 되면 이제 공부할 만큼 하고 나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선생님, 저요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현대시만큼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접근법이 틀린 거예요. 평가원에서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감을 묻지 않아요. 감을 묻는다면 시를 읽었어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러면 너 웃어라고 요구해야죠. 작품을 읽었어요? 슬퍼요? 그럼 너 울어라고 요구해야죠.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분석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작품을 시어 하나하나 따지면서 분석해야 돼요. 시대적 배경, 작가와 관련된 내용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방해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현대 작품들은요. 그런 걸 이제 훈련을 조금 시킬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독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고2 제재로 학습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 독서력이라고 하는 거, 얘는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 독서론도 같이 갈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지금 1, 2학년에서 수능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독서론을 강구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 수능에는 독서론 지문이 한 지문이 엄연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문제 내지는 3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미리 학습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 이론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는 것을 같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 지문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러한 유형이 있어라고 지문의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 요것을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은 떨어진다. 천천히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이 떨어진다. 라면 이 문장의 구조는 뭐죠? 제가 수업하려는 건 아닙니다. 뭐뭐라면 배경을 제시하고 배경에 따른 결과를 제시했죠. 맞나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배경에 따른 결과구나라고 구조를 알게 되면 일단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용 일치 문제 정도는 그래도 풀어갈 수 있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맞나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추론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실제 수능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문제가 수능 국어가 몇 문제입니까? 답 안 나온다고요? 45문제예요. 45문제 중에 경쟁하는 문제는 몇 문제 정도 될까요? 10문제 정도예요. 결국은 나머지 35문제는요, 전국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맞추는 문제인 거예요. 평균을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랑 경쟁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쟁하는 문제 수는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배경에 따라 결과로 정보 처리하는 문제 아이들 틀릴까요? 안 틀려요. 계속 왔다 갔다 읽으면 절대 안 틀린다고요. 그런데 틀리는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상승하는데 통화량은 왜 떨어지지라는 그 사이에 추론 과정이 안 되는 아이들이 결국은 그 경쟁에 필요한 문제, 고난도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요, 사실은 배경 지식이라고 표현하면 배경 지식이고요. 기본적으로 독서의 개념이라고 표현하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도 하나하나의 개념을 굉장히 꼼꼼하게 상세하게 학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읽어만 놨다고 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집필진들은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학평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출제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기술 지문들은요 질적으로 굉장히 조금 떨어져요. 문제와의 연계율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요 평가원 지문들은 연계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문제랑 지문하고 잘 연결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쯤은 알겠지 하고 단어를 막 줘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훈련하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딱 봐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닙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어떤 때요? 제가요 수업 준비할 때요 비문학 지문 한 지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공부할 때도 있어요. 저도 논문 찾아보고요. 동영상 강의 찾아보고요. 이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경 지식을 준비해서 깔끔하게 아이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 줘야 아이들이 그 개념을 명확히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즌 2 정규 수업에서는요 문학하고 독서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문학은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와 작품을 연계하는 훈련 그리고 선택지를 잘 판단하는 훈련 요것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아이들하고 수업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주차별 컬이 이렇게 났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만 동그라미 쳐주실래요? 자, 요거는 오셨으니까 제가 큰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운문 시에서는요 자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요게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이에요. 분석해야 되는 내용은 딱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수업할 때요 딱 시 먼저 읽게 시키고요. 읽은 뒤에 요거 세 가지를 뽑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선택지에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문학 개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내신에서 말씀하시는 문학 개념 이론하고요. 표현 기법하고요. 수능에서 이렇게 경계 짓는 표현 기법하고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리적 표현이다라고 하면 서리적 표현이 의문의 방식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어제부터 밥을 굶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부모님들 제가 배고프지 않겠어요? 제가 물었지만 물은 겁니까? 아니요. 답정 넣어줘. 배고파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서리적 표현이거든요. 그런데요 평가원에서는요 이 서리적 표현을 강조의 효과만 있다고 보지 않고 감정도 드러낸 영탄적 표현이다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경계짓는 표현 기법하고요. 그다음에 수능에서 경계짓는 표현 기법이 달라요. 이걸요 제가요 제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해마다 수능을 치르고 나면 아이들이 평가원에다가 계속 컴플레인을 걸거든요. 그 컴플레인에 따라서 평가원에서는 답변을 달아줘요. 그 답변 달아주는 걸 계속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경계 지은 거고요. 그 경계 지은 걸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정리해 줄 겁니다. 문학 개념에서요. 그리고 소설에서는요. 인물 관계 파악, 장면 구분, 갈등 분석.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걸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 소설이라는 것은 갈등의 문학이잖아요. 제가 요거 질문 드려볼까요? 갈등이 뭐죠?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갈등이라는 건 무슨 망이 없으면 안 돼요? 다시요. 자, 제가요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러면 제가 갈등한다라는 건 무슨 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맞나요? 짜장면도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짬뽕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라고요. 친구랑 외적 갈등을 경험할 때도 야, 우리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할 때 한 친구 피자 한 친구 치킨이라면 둘 중에 하나의 욕망이 제한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갈등을 찾을 때도요. 그냥 둘이 다투네. 이거 갈등이야.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 사귀었어요. 사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찼어요. 너 너무 못생겼어. 찼어요. 근데 제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울었어요. 자, 김민주는 갈등하고 있다. OX. 갈등이 없어 보이죠? 울었잖아요. 그죠? 제 욕망이 지금 제한되고 좌절된 거 맞나요? 어머니하고 행복하고 싶다고요. 근데 저는 욕망이 제한됐어요. 맞나요? 그럼 이건 내적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감정은 내적 갈등에서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이론을 학습해 왔다라는 거죠. 둘이 다투면 외적 갈등이야, 혼자 고민하면 내적 갈등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갈등을 찾는 훈련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설에서요. 그리고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이 읽는 법이 또 다르고요.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스페이크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 영역은. 그렇지만 한 번은 정확하게 수능식으로 봐서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독서에서는요.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독서력, 독해력, 표상전환, 그리고 배경지식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고요. 자, 커리 보시면 이렇게 지문 유형에 따라서 각 제재별로 볼 겁니다. 각 제재별로 보면서 자, 여기에 있는 지문들은요. 2학년 것과 아주 조금 오래됐지만 꼭 봐야 하는 3학년 지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분석하는 훈련할 거고요. 실제로 제가 수업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합니다. 각 지문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봤어야 된다라는 봐야 한다라는 것을 팁으로 먼저 전달하고요. 그 시각에 따라서 아이들이 지문을 분석하면서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PPT 수업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문 분석해서 어디에 어떤 표시를 했어야 되고 어떻게 정보 처리를 했어야 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글을 읽었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과 결과라면 배경과 결과를 위와 아래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사고에서 갔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자, 문장 안에서도 문단 안에서도 지문 전체 안에서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읽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까지 학습할 거고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시즌 2의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다시 한번 실어드렸고요. 자, 얘는 두각에서 2시 토요일 2시에 있고요. SNT에서 일요일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단독반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요 수업 내용은 똑같이 할 거고요. 서술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약서 수령도 같이 가미된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신을 위해서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내신 위해서 일단 언어와 매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가 문법이죠. 문법은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현대문법과 중세문법까지 모두 할 건데 사회로 진행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암기 좋아하시는 부모님? 갑자기 여기 많이 났어요. 암기 좋아하시는 부모님 없으시죠? 우리 아이들도 겁나게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암기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문학 선생님이요, 관동별곡을 저한테 외우라고 하셨어요. 전반 애들한테. 그래서 심지어 1번부터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번호 부를 때라서요. 1번부터 한 달 내내 일어나서 암송해 이걸 시켰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내내 꿋꿋이 맞았습니다. 암기를 그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요, 문법은요, 실질적으로 암기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해만으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툭 누르면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오려면 그냥 무작정 암기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암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암기를 잘할까를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 공부의 내용으로 최대한 이해시키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사고에서 실제로 문법은 따로따로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단어론에서부터 파생되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법을 우리 1학년 때 아이들 의문했잖아요. 1학기 때 의문했잖아요. 근데 의문부터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의문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실제. 왜냐하면 의문 안에는 형태소 개념이나 단어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모르고 의문을 학습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부터 봐야 되고요. 자, 요 언매 특강에서는요. 자, 우리 단어부터 문장 그리고 중세국어까지 이렇게 해서 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관동별곡하고 고전 문법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얘네가 2학기 때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1등급을 가르는 영역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 이때 제가 수업할 때요. 아이들한테 야, 타임머신 생기면
어디로 갈래? 그럼 무조건 조선으로 갑니다. 가서 정철 죽이고 올 거예요. 이런 때가 딱 이때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페이지로 11페이지, 12페이지 막 이렇게 나옵니다. 고전 시간대. 그래서 요거는 미리 한번 정도 보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얘는 1회로 제가 수업을 준비했고요. 자, 고전 문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로 가는 때입니다. 세종주기로. 그때고요. 자, 우리 중학교 때 간단하게 뭐 의 정도를 봤다면 얘는요 아예 형태소를 분석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얘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든다면 분필이 제가 세종어제 훈민정음 다 들어보셨잖아요. 공부해 보셨잖아요. 여기에 나온 거 하나만 조금 가볼게요. 자, 홀베이셔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요, 얘를요 형태소로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 플러스 오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여린이 플러스 바 플러스 이 플러스 이시 플러스 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때 하는요 행하다 두에 해당하고요, 오는요 선어 말하면 오에 해당하고요,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고, 요 여린이엇은 뒤에 나오는 녀석을 된 소리로 빠로 읽게 하고요. 얘는 의존명사 것이고요. 이는 주격조사고 이시는 있다의 어간이고 어도는 연결어미입니다. 한 단어를요 이렇게 분석해서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수업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분석해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내신 수업할 때도요. 이때 아예 제가 원문을 주고요.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번호 쓰면서 다 정리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기 시킵니다. 쓸 수 있으면 다 맞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GG예요. 그냥 점수가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요. 미리 한 벌 정도 보고 가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요거까지 방학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괜찮으시겠죠? 네, 이렇게 수업 준비했고요. 우리 두각에서 월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4회차로 현대문법 진행하고요. 요때는요,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강남구 내신 기출 문제 200문제씩 매주 나갈 거고요. 요 영역별로. 그리고 자, 수능 기출 문제도 50문제씩 매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매주 250문제 정도를 풀게 되면 분명히 한 벌은 체계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체계를 완벽히 잡는 걸로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관동배고 같은 경우에 1회입니다. 1회로 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출 문제들 제공이 될 거고요. 자, 얘에서는 완벽 분석 자료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만으로도 사실은 2학기 내신에서 전혀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분석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모두 다 제공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 고전 문법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얘는 중세국어 이론을 꼼꼼하게 다 볼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얘를 분석하겠다. 아까 형태소 분석했듯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 흐름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수업에서요. 자, 일단 과제 제출하고 들어오면 어휘 시조 테스트 이렇게 볼 거고요. 자, 어휘는 한 주에 50개씩, 그리고 시조는 10편씩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하고요. 수업 테스트, 수업 내용하고 과제 내용 반영해서 치를 거고요. 자, 그다음에 교재 라인업이고요. 요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성적표를 드릴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어떤 과제냐면 우리 유일하게 제가 쓰는 1학년 제재입니다.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으로 주고요. 수업은 3학년 것으로 하고 과제는 2학년 것으로 주고요. 자, 그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들만 제가 뽑았고요. 전국적으로 치러서 이미 등급이 나온 시험입니다. 요 안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어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등급이 나오는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성적표로 다 드릴 거고요. 자, 그 뒤에 보시면 얘는 문제만 풀어와서는 실력이 안 늘어요. 모의고사는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답 확인을 꼼꼼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확인까지 해와야 과제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답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실어드렸고요. 자, 그 뒤에 보시면 어휘 시조 책입니다. 그래서 어휘는 50개씩.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테스트 본다. 20문제 보고요. 자, 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아직도 조금 읽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요. 10분 시조 영상을 찍어서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그냥 뭐 차에서 들어도 되고요. 화장실에서 들어도 되고요. 저는 화장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데 화장실에서 아이들 맨날 폰만 보잖아요.
그래서 폰으로 간단하게만 봐도 충분히 테스트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시조는 한 벌만 학습하면 되거든요. 뭐 한 땀 한 땀 내신 공부하듯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가 찍어서 매주 발송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과제들입니다. 제가 문학에서 현대시 수업했다 그러면 현대시 적용 과제가 나갈 거고요. 그럼 이걸로 훈련해서 분석 요소 분석해 와야 되고요.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소프 테스트고요. 정답 자료고요. 이렇게 나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 및 피드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매주 수업 끝나고 나면요. 수업 끝난 뒤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성적 조회하기 이런 거 눌러보시면 매주 어떻게 수업이 진행됐다라는 전체 공지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과제 이런 것들 여기에 다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아이가 클리닉이야. 제가 매주 목요일 날은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온라인 강의도 오프라인 강의도 목요일만큼은 1년 내내 안 잡습니다. 그날은 무조건 제가 클리닉만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클리닉을 와야 한다. 그러면 클리닉 와야 한다. 이런 것까지 여기에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적 같은 거 눌러보시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주차별 추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이의 등급이 어떻게 되고, 우리 반에서 클래스에서 제일 높은 아이의 점수가 어떻다. 평균이 어떻다.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 드릴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만약에요. 이거 보내드리면요. 이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했고 이번 주에는 이걸 집중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안내드리거든요. 이번 주에는 암기할 것이 좀 있어요. 암기 꼭 시켜주세요. 이런 게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보시고요. 맨날 여기만 보세요. 우리 아이 몇 점인가? 꼭 내용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두각학원 번호고요. 자, 여기 번호가요. 우리 제 개인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폰 번호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거나 수업 관련된 내용 문의사항 있으시면 모두 연락하시면 되고요. 이리로 연락하시면 저랑도 바로 통해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 여름 방학 굉장히 의미사항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랑 잘 상의하셔서 굉장히 좋은 결과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 이제 더워지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